할머니, 당장 나오세요. 지금 가스가 위로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새벽 3시 10분 반지하 철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옥탑방 총각 도윤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엔 이미 비릿하고 매캐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놀라 창문을 열려던 제 손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였죠. 어머님, 치매라 깜빡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자식이라는 놈들은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제 인감도장이 찍힌 성년후견인 서류를 챙기기 바빴고 저는 숨이 막혀가는 방 안에 산채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총각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집 가스가 역류한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는 이 총각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사색이 되어 제 입을 틀어막았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새해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거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칠순이 넘은 김정분 할머니는 소파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탁자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죠. 봉투 겉면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서가은은 까가놓은 배 한 조각을 내밀며 나긋나긋하게 말문을 열더군요. 어머님, 요즘 가스불도 자꾸 켜두시잖아요. 이거 다 어머님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정분 할머니가 물컵을 내려놓을 때 탁자에 물방울이 조금 튀자 며느리의 미간이 0.1초 정도 꿈틀거렸어요. 그 짧은 순간 걱정이라던 눈빛은 순식간에 싸늘한 경멸로 변했다가 다시 감추어지더군요. 할머니의 떨리는 시선이 아들 태성에게 향했답니다. 하지만 아들은 비톡촉 문자가 뜬 핸드폰 화면만 꽉 쥔 채 덜덜 떨리는 다리를 멈추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집안의 공기가 마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어요. 정분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낡은 조끼 안주머니를 꽉 움켜쥐었답니다. 그곳에는 평생 재봉틀을 돌려 모은 통장과 도장이 든 쌈지가 들어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가두려는 것인지 할머니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반지하 방의 정적을 깨고 철문이 둔탁하게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죠. 쿵, 쿵, 쿵. 일정한 박자가 아니라 다급함이 묻어나는 거친 소리였어요. 정분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찬 공기 속에 얼마 전 2층 옥탑방에 이사 왔다는 청년 도윤이 서 있었어요. 평소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순박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은 채 그는 대뜸 할머니의 손목을 낚아챘답니다. 정분 할머니, 창문 열지 마세요. 가스가 위로 빨려 올라와요. 지금 나가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할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청년은 할머니를 부축해 건물 밖 골목으로 억지로 끌고 나갔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시멘트 바닥을 디뎠지만 발 시려운 줄도 몰랐죠. 그제야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러오더군요. 할머니가 살던 그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상가주택이라 1층 공용 환기구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배관을 타고 가스가 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압력이 낮은 반지하로 역류해 들어오는 구조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잠들어 있던 그 방 창문 틈으로
아른거리는 아지랑이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만약 도윤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혹은 환기를 시킨답시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어두운 골목 끝을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정분 할머니는 도윤의 손에 이끌려 골목 끝 24시 국밥집으로 향했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놓였지만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 기운조차 없었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물컵만 매만질 뿐이었어요. 도윤은 그런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국밥 위에 깍두기 하나를 올려주었답니다. 할머니, 일단 드세요. 속이 따뜻해야 정신도 맑아집니다. 도윤의 말투는 무심한 듯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못할 깊은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국밥 한 술을 입에 넣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시선이 도윤의 밥 먹는 손등에 머물렀답니다. 그곳에는 작고 희미한 갈고리 모양의 흉터가 있었거든요. 30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던 어린 아들의 손등에 있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코끝을 스치는 도윤의 옷자락에선 어쩐지 낯설지 않은 비누 향기가 났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마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도윤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뗐답니다. 그날은 단순한 가스 사고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이상하게도 그런 사고 뒤엔 늘 성년후견인 서류가 그림자처럼 따라붙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할머니는 숟가락을 멈췄답니다. 가스 사고와 후견인 서류. 방금 전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도윤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할머니가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국밥집을 나서는 길, 도윤은 할머니의 낡은 보청기를 잠시 봐드리는 척하며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답니다. 그것은 평범한 보청기가 아니라 도윤이 미리 준비한 소형 녹음 장치였지만 할머니는 꿈에도 몰랐죠. 도윤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이웃 청년이 아니라 거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국밥집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분 할머니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답니다. 도윤이 던진 후견인 서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뱅뱅 돌았거든요. 집 근처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저 멀리 할머니의 반지하 집 앞에 며느리 가은과 아들 태성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할머니가 사라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낮은 목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어요. 도윤이 만져준 보청기를 타고 평소보다 훨씬 선명한 소리가 할머니의 고막을 울리기 시작했죠. 며느리 가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나긋나긋한 가식은 간대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답니다. 당신 똑바로 안 할 거야? 가스밸브는 내가 말한 대로 해놨냐고 물었잖아. 아들 태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더군요. 그는 며느리의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가은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엄마잖아. 내가 아까 밸브 만질 때 손이 떨려서. 태성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가은이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정분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매를 맞는 모습보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가스밸브라는 단어가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었죠. 가은은 넘어진 태성의 멱살을 움켜쥐며 독사 같은 눈빛으로 쏘아붙였답니다. 빚쟁이들이 독촉 전화하는 거 잊었어? 이번에 치매 확정받고 후견인 지정 안 되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노인네 하나 편히 잠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정분 할머니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답니다. 평생을 재봉틀 돌려 아들놈 뒷바라지하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는 주머니 속의 통장 쌈지를 더욱 꽉 쥐었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낡은 통장 속의 돈과 할머니의 마지막 거처인 이 반지하 집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태성은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가은은 분이 덜 풀린 듯 주변에 놓인 빈 화분을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쨍그랑하고 화분이 박살나는 소리가 할머니의 심장을 조각내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다시 평소의 서늘한 목소리로 돌아와 명령하듯 덧붙였답니다. 나중에 엄마 들어오면 당신은 입 뻥긋하지 마. 내가 준비한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그거 맞히면 끝이니까. 알았어? 태성은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비겁한 끄덕임이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폭언보다 아프게 다가왔죠. 정분 할머니는 눈물을 훔칠 겨를도 없었어요. 지금 울면 저들에게 들키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저들이 설계한 덫에 걸려 영원히 빛도 없는 곳으로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도윤이 알려준 대로 자신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답니다. 이를 악물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시 골목 밖으로 빠져나왔죠.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과 평생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전쟁의 시작이었답니다. 할머니는 다시 국밥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새벽달이 유난히 시리게 빛나고 있었죠. 태성아, 내가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니?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들이 악마라면 자신은 그 악마를 잡는 늙은 사냥꾼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정분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를 서성였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 때문에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차는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 속도를 줄이더니 할머니의 바로 옆에서 멈춰 섰답니다.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 창문이 딱 3cm 정도 내려갔어요. 어두운 차 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답니다. 어르신, 길 조심하세요. 밤길이 생각보다 위험하거든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남긴 채 다시 창문을 올리고 유유히 사라졌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며느리 가은이 단순히 집안에서만 일을 꾸미는 게 아니라 외부의 질 나쁜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간신히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웬 낯선 남자가 할머니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작업복을 입고 가방을 맨 남자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아주 능청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아이고 어르신, 이제 오세요? 정형사에서 나온 가스 안전 점검원입니다. 이 집 계량기가 좀 이상하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남자는 할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 옆 가스 계량기와 공용 환기구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는 딸깍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할머니는 보았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기계를 고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흔적을 지우거나 조작하는 자의 집요한 눈빛이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누가 신고를 했느냐고 묻기도 전에 남자는 서둘러 연장을 챙겨 계단을 뛰어내려갔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가스 계량기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 가은이 튀어나왔답니다. 가은은 할머니의 멱살을 잡다시피 해서 집 안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어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가출까지 하시는 거예요? 가은은 거실 바닥에 할머니를 내동댕이 치듯 밀쳐버렸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벽에 걸려있던 할머니의 재봉틀 부속품들을 손으로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어요. 당장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제부터 보호자 허락 없이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방으로 쫓겨난 할머니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몸을 떨었답니다. 방 안에서는 밖에서 문을 잠그는 철컥 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까 도윤이 만져준 보청기 녹음 장치가 가은의 폭언과 물리적인 충돌 소리를 모두 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핸드크림통 하나를 꺼냈답니다. 그것은 도윤이 몰래 건네준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분사 장치였죠. 할머니는 숨을 죽인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은과 태성의 낮은 모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여보, 이제 약 기운 돌면 서류에 지장 찍게 해. 경찰이 와도 우리는 보호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하면 돼. 가은의 목소리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잔인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정분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어요. 저들이 말하는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이 노리는 서류가 무엇인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할머니는 쌈지 속 도장을 만지며 다짐했답니다. 내 삶을 저들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노라고 말이에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지만 정분 할머니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 가은이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지 유리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가은은 한 손에 쟁반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가느다란 주사기가 연결된 링거팩을 든 채 들어왔답니다. 어머님,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그래요. 이거 비타민 주사니까 한 대만 맞으시면 정신이 좀 드실 거예요. 가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서늘했답니다. 곁에 서 있던 아들 태성은 차마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창밖만 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힘없이 침대에 누워 팔을 내밀며 나직하게 입을 뗐답니다. 가은아, 내가 말한 그 종이 나 도장 찍으면 정말 다 끝나는 거냐? 이번에는 가스 냄새 안 새게 잘한다고 했지. 지난번처럼 들키면 안 된다며. 그 순간 가은의 손이 눈에 띄게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사기를 들고 있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고 창밖을 보던 태성도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돌려 할머니를 쳐다보았답니다. 할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희가 새벽에 한 말, 이 보청기가 다 듣고 있었다. 내가 치매라고? 아니, 치매는 너희 양심이 걸린 거겠지. 할머니는 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답니다. 그것은 도윤이 국밥집에서 건네주었던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기록과 현재 도윤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99.9% 확인서였죠. 태성아, 너는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애를 내가 친자식처럼 키웠건만 결국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이구나. 여기 내 진짜 핏줄이 돌아왔다. 할머니의 일갈에 가은은 악기처럼 변해 할머니의 멱살을 움켜쥐었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당장 주사 맞아요. 가은이 강제로 바늘을 꽂으려던 찰나 태성이 2초간 망설이며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가은의 악에 받친 힘이 더 컸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는 쥐고 있던 핸드크림 통 모양의 방어 분사기를 가은의 눈을 향해 터뜨렸답니다. 아! 소리와 함께 가은이 바닥을 뒹굴었고 동시에 옥탑방 세입자인 줄로만 알았던 도윤이 경찰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이닥쳤죠. 도윤은 할머니를 가로막아 서며 품 안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보였답니다. 그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노인 상대 보험 사기와 후견인 악용 범죄를 추적하던 보험조사관이었던 거예요. 김정분 할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등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99.9%라는 숫자보다 더 확실한 혈육의 온기가 할머니의 전신을 감싸 안았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악행을 일삼던 가은과 비겁하게 방관했던 태성은 차가운 수갑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것은 법과 혈연이 만들어낸 가장 확실하고도 처절한 심판의 순간이었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반지하 창틀을 흔들며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며느리 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비비며 연신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 비명은 정의의 심판 앞에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죠.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마자 가은의 양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답니다. 보험조사관이자 할머니의 친아들인 도윤은 한 손으로 정분 할머니를 부축한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가스 조작을 통한 살인미수, 그리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재산 편취 모의가 담긴 실시간 녹취와 영상 데이터입니다. 관제센터에서 확보한 가스 사용 기록과 외부 공범들의 동선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넘긴 것은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가은이 외부 사설업체와 접촉해 가스 배관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내역과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기 위해 사전에 입을 맞춘 의료진과의 통화 기록까지 낱낱이 포함되어 있었죠. 경찰관이 가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아들 태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런 태성을 향해 냉정하게 덧붙였답니다. 당신이 빚 때문에 가족을 팔아넘기려 했던 그 비겁한 순간들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2초의 망설임이 당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방관 역시 공범일 뿐이니까요. 태성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면서도 정분 할머니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했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죠.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미련을 털어내는 마지막 작별의 소리였어요. 가은은 경찰차에 타기 직전까지도 나는 보호자다. 내 말 좀 들어달라. 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지만 이미 그녀가 저지른 물리적 폭언과 범죄 증거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동시에 할머니의 집 앞 골목에서는 검은 세단에서 대기하던 외부 실행자들과 가스 안전 점검원으로 위장했던 공범들이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줄줄이 포획되었답니다. 정분 할머니를 위협하고 삶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일망타진되는 순간이었죠. 도윤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의 삶을 대신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도윤의 이 말은 할머니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법보다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답니다. 좁고 캄캄했던 반지하 방은 어느덧 아침 해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경찰차들이 떠난 뒤 남겨진 고요함 속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답니다. 악인들이 각자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 이 현장은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죠.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반지하 창가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답니다. 정분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 쌓인 가구들을 닦아내고 퀴퀴한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죠. 이제 가스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며 창문을 닫고 떨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답니다. 28년 동안 할머니의 생계를 책임졌던 이 재봉틀은 그동안의 모진 풍파를 다 알고 있다는 듯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부가를 감고 실을 깨었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웠어요. 그것은 할머니에게 있어 가장 평온한 일상의 음악이었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옥탑방 청년이자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이 된 도윤이었답니다. 도윤은 양손 가득 장을 봐온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할머니는 재봉틀을 멈추고 일어나 도윤을 맞이했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도윤은 옆에서 나물을 다듬었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와 도마 위에서 칼이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죠.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답니다. 할머니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 도윤의 앞에 놓아주었답니다. 도윤은 국 한 술을 뜨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거친 손을 조용히 맞잡았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진 아들의 손에서 그동안 홀로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할머니는 대사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다독였답니다. 며느리와 가짜 아들이 남기고 간 배신의 상처는 이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온기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아 도윤의 해진 셔츠 깃을 수선하기 시작했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평화로운 동네의 소음들이 창틀을 타고 넘어왔죠. 할머니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손안에 있음을 느꼈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길 순 없는 법이지요. 내 삶은 내 손으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움츠렸답니다. 이제 정분 할머니의 앞날에는 어두운 가스 냄새 대신 갓 구운 빵처럼 고소하고 따뜻한 일상의 냄새만이 가득할 거예요. 도윤과 함께 나누는 이 소박한 행복이 할머니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춰줄 테니까요. 재봉틀 바늘이 하얀 천일을 부지런히 오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들리는 오후였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